조간 브리핑. 2015년 11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경향신문에 실린 43년 전 시민학살도 책임지는 영국, 이런 제목의 기사를 소개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972년 1월 30일 일요일, 영국 북아일랜드 도시 대리에서 시민 수만 명이 거리로 나섰다. 영국군이 북아일랜드 독립투쟁을 벌인 인사들을 재판 없이 억류하고 있는 데 대한 항의였다. 가톨릭 교도가 많이 사는 대리는 중앙정부로부터 도로나 주택인프라, 교육시설, 선거제도 등 여러 면에서 차별받아왔고 영국에서 떨어져 나와 아일랜드에 귀속돼야 한다는 분리주의자들의 투쟁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바리케이트에 막힌 이들이 돌을 던지기도 했지만 시위대는 모두 무장하지 않은 시민들이었다. 그런데 낮 4시쯤 공수부대가 발포를 시작하면서 거리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총에 맞아 쓰러지고 장갑차에 친 시민들이 속출했다. 항복의 표시로 흰 손수건을 흔들거나 쏘지 말라고 애원하다가 사살된 사람도 있었다. 30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13명이 즉사했고 몇 달 뒤 부상자 1명이 병상에서 숨졌다. 사망자 절반은 10대였다. 영국 정부는 사상자 일부가 무기와 폭발물을 가지고 있었으며 시위대가 먼저 군을 공격해서 결국 군이 총을 쏘았다, 이렇게 주장해서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다. 이 사건은 북아일랜드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 피해 일요일로 불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43년 만에 영국이 책임자 처벌에 나섰다. 북아일랜드 경찰은 당시 민간인에게 발포한 66살이 된 전직 군인을 체포해 살인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제2일병으로만 알려진 이 용의자는 시위대 여러 명을 사살한 당사자라고 텔레그래프 등이 전했다. 피해 일요일 관련자가 체포된 것은 2012년 북아일랜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다음 처음이다. 2010년 영국 정부는 12년간의 조사 끝에 발표한 세빌 보고서를 통해서 시위대가 군을 도발하거나 위협하지 않았으며 군이 아무 경고 없이 총을 쏘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들에게 공식 사죄했다. 네, 43년 전도 아니고 35년 전 광주 학살 같은 경우 발포자를 찾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발포자를 찾을 의지조차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국만 못한 역사의식을 갖고 있다는 반증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래놓고 불의했던 역사를 분칠할 의도가 너무나 자명한 교과서 국정화까지 시도하고 있으니 이래저래 부끄럽기만 합니다. 본 순서에 들어가기 앞서서 공지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부정부패를 알려서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공익제보자. 네, 때로는 왕따, 징계, 파면 등의 희생을 치르긴 하지만 이분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막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했습니다. 공익제보자야말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 의로운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더 진보하고 투명해진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혜택을 입는다고 생각한다면 이 의로운 분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정치.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참여연대가 이 공익제보자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우선 참여연대의 공지문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태호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윤일병 사망 사건의 진실은 공익제보로 인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정부, 기업, 학교에서 벌어지는 부정부패를 고발한 공익제보자를 기억해주세요.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의 용기를 기억하고자 매년 의인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의인상 후보를 추천해주세요. 후보 추천은 11월 22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이어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층 취업자가 증가한 업종은 이제 숙박 및 음식점이라든가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가 기술 서비스업 이런 쪽에서 이렇게 증가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심원보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의 말이었습니다. 오르기만 하던 실업률은 지난 2013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해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가운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즐겁지 않은 이유는 우선 통계가 서민들의 삶과 따로 논다는 느낌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20대 취업이 증가해서 청년 실업률이 2년 5개월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는 부분에서는 아연실색하게 됩니다. 실업률 축소를 긍정적으로 보도한 언론들도 일자리의 질은 문제다 이렇게 짚고 있습니다.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이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같은 임시직이거나 단순 노무직이기 때문이란 겁니다. 위안부 문제는 지난번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시에 한일 간 합의에 포함이 안 됐다는 게 저희의 입장이고,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일본 TBS 방송과 가진 인터뷰였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국장급 협의가 열렸습니다.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한 한일 정상회담 이후 9일 만에 열린 것인데요. 한일 양측의 다른 견해가 뚜렷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는데, 일본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원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법적 책임을 질 마음은 없습니다. 한일 수교 협상 때 이미 다 끝난 일이다 라고 강변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얼마나 한국을 우습게 여기는가, 바로 여기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태생적 한계로 인하여 소위 그 당시 정권의 실세와 그 실세를 등에 업은 세력들의 끊임없는 부당거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윤수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의 말이었습니다. 검찰이 포스코 비리 수사를 8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전현직 임원 등의 크고 작은 비리를 밝혀내는 성과를 거뒀지만은 말 그대로 조족지혈이었습니다. 이른바 이상득, 정준양 같은 거물급 인사들은 모두 불구속 기소에 그쳤습니다. 검찰은 포스코 협력업체와 관련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현역 여당 중진 의원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혹시 그 현역 여당 중진 의원 진실한 친박 의원은 아닌지 궁금해집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이담채 김치 컴백홈 대리운전, 전창걸의 새싹당 공차, 코골이 119, 대한공경매사협회, 연지연 곰탕이 함께합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점이 기본 아닌가요?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속보입니다. 요즘 어플로 부르는 대리가 유행인데요. 최근 컴백홈 대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김 기자 불러보죠. 김 기자? 네, 전 지금 역삼동 먹자골목 한 주차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15땡땡 15땡땡 전화 대리보다는 컴백홈 어플 대리로 직접 대리 신청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고객과 가장 가까운 대리기사를 직접 골라 부르고 이동거리만큼 이용요금을 지불하는 컴백홈 대리는 합리적인 요금체계, 이용내역 제공, 영수증 출력 서비스 등으로 그동안 대리를 많이 이용하셨던 고객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컴백홈 측에서는 감사의 의미로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할인 쿠폰을 펑펑 쏜다고 하는데요. 컴백홈 대리 서비스 첫 이용 전에 쿠폰 번호 C8C8을 입력하시면 대리요금 할인해 드린다고 합니다. 이상 역삼동에서 김 기자입니다. 김 기자 감사하고요. 지금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에서 컴백홈 앱을 다운받으세요. 대리가 필요할 때 컴백홈. 오늘은 수능일입니다. 다른 기사보다도 세계일보 일면이 눈길을 끕니다. 작년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타던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250명의 친구를 잃은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76명이
3학년이 돼서 오늘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릅니다. 학교 측은 수험생들을 위해서 조촐한 응원 행사를 마련했는데요. 세계일보 기자는 안산시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합동 분향소 앞 컨테이너에 설치된 유가족 대기실을 찾았습니다. 대기실에 앉아있던 이정인 군 아버지 우근 씨를 만났는데요. 수능을 앞두고 마음이 좋지 않다. 우리 아이도 없는데 라면서 말끝을 흐렸다고 합니다. 옆자리에 있던 김민성 군 아버지 홍열 씨도 수능이란 말을 듣자마자 표정이 굳어지면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로 구성된 4.16 가족협의회는 며칠 전 임원회의에서 단원고 수험생들을 격려하는 것을 안건으로 올렸는데 하지만 이번 수능과 관련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정인군 아버지 우근 씨는 몇몇이 눈물을 쏟아내는 바람에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나직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유가족들은 최근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 생활하던 교실을 그대로 둘 것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신입생 배정이 다가오면서 경기도 교육청이 학교 바깥에 별도의 건물을 설치해서 이 교실을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인군 아버지 이우근 씨가 건넨 전단에는 단원고 교실은 사건의 현장입니다. 흔적이 사라지면 기억에서 잊혀집니다. 대형 참사는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네,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부터는 이른바 진실한 공직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최윤희 전 합참의장 해상작전 헬기인 와일드 케이트 도입 과정에서 비리에 연루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사고 있죠. 최윤희 전 합참의장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내 방위산업업체 대표 한모 씨가 발행한 수표 수백만 원을 최윤희 전 합참의장의 아들이 사용한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윤희 전 의장의 아들은 하지만 내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이 함 씨에게 받은 돈이다. 아버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합동수사단은 이 함 씨가 발행한 수표 수천만 원이 최윤희 전 의장의 부인 김모 씨와 친분이 있는 스님에게 흘러 들어간 배경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윤희 아들이기 때문에, 최윤희 부인이기 때문에 받은 돈이 아니겠는가. 네, 이 가능성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이번에는 합참의장 아들이 아니라 국방과학연구소 현 소장의 아들입니다. 방위산업비리 합동수사단은 무기중개상 함태헌 씨를 상대로 국방과학연구소 정응용 소장 아들에게 유학비용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동아일보 기사에서 나오는 국내 방위산업업체 대표 함 씨가 조선일보 기사에 나오는 무기중개상 함태헌 씨일까요? 명확하진 않습니다. 동아일보는 한모 씨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하여간 국방과학연구소는 K-11 소총, K-2 전차, K-9 자주포 등 국내 무기 개발을 담당하는 국책연구소입니다. 검찰은 이 돈이 정응용 소장이 받은 뇌물인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윤희 전 의장과 상당히 유사하지요? 최윤희 전 의장도 아들에게 수천만 원이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정응용 소장은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작년 7월 아들이 유학을 가는데 예금 잔액 증명이 필요했다. 아들이 직접 함태헌 씨에게 4천만 원을 빌려서 잔액 증명을 떼고는 일부를 돌려줬다고 한다. 난 처음에 몰랐다가 그해 11월에 알게 돼서 나머지 돈은 내가 돌려줬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함태헌 씨에 대해서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이 기각했습니다. 이 함 씨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도입 비리로 구속 기소된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 그 해군 잠수함 도입 비리에 연루된 UBM택의 정의승 회장 등과 함께 무기 중개 업계에서 큰 손으로 불리는 인물인데요. 군 주변에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함태헌 씨가 입을 열면 여러 사람이 다친다. 예, 이런 말이 파다하다고 합니다. 어제 많이 회자된 이슈입니다. 뷰센 뉴스 기사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지난 2012년과 2013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종북 가수인 빨갱이 이렇게 비난하는가 하면 2012년 대선 때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는 트위터 글을 주기적으로 수백여 개 유포해서 2013년 12월 취임 때부터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았지만 그동안 이를 묵살해왔던 친박 낙하산 인사, 바로 최근 갑자기 사직한 안홍철 전 한국투자공사 사장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업자로부터 하룻밤 숙박비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호텔에 머무르는 초호화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것 말고도 각종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일단 수천만 원에 이르는 호텔 접대, 이건 뭐냐? 1박에 2,100만 원짜리 숙박업소였다고 합니다. 한국은 아니고 외국입니다. 이 밖에도 임원이 아닌 사람이 임원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인사 업무 질서를 문란하게 했던 장본인입니다. 안홍철 전 사장은 친박 실세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학 동문이면서 절친한 사이라고 하는군요. 한국투자공사 감사로 재직하던 2006년부터 사장이 되던 2013년까지 2,130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최경환 부총리에게 내기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한국투자공사 사장이 된 것은 아닌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한편 한국투자공사는 근거 없는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를 결정하거나 위험 요소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는 등의 이유로 2010년 6월부터 2011년 6월까지 7건의 사모주식 직접 투자를 통해서 우리 돈 7천억 원, 그러니까 투자액 56.5%를 잃어버리는 등 막대한 국부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8년 1월 강만수 인수위원 등 MB 인수위의 개입으로 메릴린치에 투자했다가 1조 원의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였던 한국투자공사가 박근혜 정권 출범 후 친박 낙하산이 재차 투입되면서 막대한 국민돈을 또다시 허공에 날린 셈이 됐습니다. 그러나 안홍철 전 사장 퇴직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지 않게 됐습니다. 감사 결과를 미리 알고 사표를 제출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안홍철 씨 혹시 출마할까요? 진실한 정치인으로 둔갑해서 말입니다. 진실한 정치인 좋아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각 부처 장관과 수석 비서관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물반 고기반, 이 말 아시죠? 네, 이 말이라고 합니다.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이 말은 장관과 수석들이 해야 할 일 가운데 절반은 정책이고 절반은 정책 홍보라는 의미인데, 정책과 함께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설명했다고 합니다. 훌륭한 정책이 많아도 홍보가 잘 안 돼서 국민이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이런 뜻도 담겨 있는데, 좋은 정책은 홍보를 안 해도 알아서 알려지기 마련이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 편찬 비용으로 편성한 예비비 44억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25억 원이 국정교과서를 알리기 위한 홍보 비용으로 쓰인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죠. 네, 44억, 그중에 25억, 이건 뭐 혈세 아닙니까? 홍보비 쓸 돈은 괜찮지만 야당 단체장이 시민복지를 위해 쓰는 돈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는 진실한 박근혜 대통령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는 중앙일보 기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 관련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중앙부처와 협의하지 않거나 협의 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금이 삭감됩니다.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복지를 시행해도 제재받지 않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중복 지출액만큼 교부금을 줄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지방교부금이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보조하기 위해 주는 돈인데요. 이건 결국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과 관련이 있습니다. 박원순의 청년수당은 19세에서 29세 저소득층 취업준비생 3천여 명에게 최장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씩을, 청년배당은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한 19살에서 24살 사이의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을 수당으로 주는 것입니다. 시민에게 잘해보겠다는 단체장에게 철퇴를 가하겠다는 진실한 정권의 일면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일을 하건 간에 이 중앙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최소한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방자치의 의미 이마저도 퇴색시키는 백투더 유신 정권의 일면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 집단이 있는데 이들에게 어떻게 국가 상징물을 홍보해야 하는가? 원전 문제 갈등을 일으키는 세력이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 예. 며칠 전에 진행된 국가직 공무원 5급 공채, 즉 행정고시 최종 면접에서 일부 면접관들이 응시생들에게 던진 질문이라고 합니다. 한겨레가 이 내용을 전했는데요. 정치적 중립이 중요한 공직자들을 선발하면서 이념적으로 치우친 질문을 던지거나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추진한 새마을 운동 등을 주제로 한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하는군요. 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응시생 가운데 30%가 탈락하는데 관련한 질문을 받은 응시생들은 자신의 답변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9급 세무직 공무원 면접시험에서 일부 면접관이 응시생들에게 애국가 4절을 불러봐라, 국기에 대한 맹세를 외워봐라, 태극기 사괴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군사정권 시절에나 나올 법한 질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네, 부정부패는 용납해도 애국가 4절 못 부르면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그런 정부인 것 같습니다. 진실한 정치인을 선택해달라던 박근혜 대통령 11월 11일에는 은혜를 기억하는 정치를 힘주어 말했는데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잊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은혜를 갚는 거라는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정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혹시 배신의 정치의 반대말은 아닐까? 1989년 박근혜 대통령 인터뷰. 우리 국민이 자신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도의 주장. 지금 백담사에 가 계신 전두환 씨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차라리 청와대에서 죽어서 나왔으면 이런 모욕은 안 당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박 대통령에 대해서 정권을 혼자 가지고 계셨다는 점에서 독재자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 못할 텐데 그 독재자가 권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나온 일이 과연 있었는지 또 나온 후에 어떤 그 말로를 보는지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과연 박 대통령이 최규하 총리든 누구든 후계자로 지명하고 물러나셨을 것을 결심하셨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가 갖는데요. 그거는 분명해요. 예. 아버지는 물러나셔가지고 좀 평화롭게 지내고 싶으신 거를 굉장히 소망하셨어요. 제가 말씀을 끊어서 안 듣는데 네. 그 장소가 어디든 경상북도 선산군 상모리 고향이시든 어디든 제 질문이 좀 심하더라도 용서하세요. 평화롭게 지내실 수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79년이 됐든 80년이 됐든 그냥 11일 없이 사시다가 물러났다면 그동안에 박 대통령이 걸어온 길에 대한 국민적 비판 내지 저항 때문에 평안하게 지내실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동안 10년 동안 너무나 정말 왜곡 일변도로 그 아버지와 아버지가 하신 일을 그저 깎아내리는 세월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것만 보셔가지고 그냥 온통 국민이 아버지를 그 독재자로서 미워하고 그런 거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데 제가 여기서 실제 이렇게 정말 추모 영화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나 묘소를 가보거나 또 새마을 지도자 기타 많은 분들을 만나볼 때 아버지 어머니를 추모하는 국민의 마음은 참 굉장히 지극하다는 걸 제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그 모든 거를 바쳐서 일하고 나오신 부모님께 그때 어머니 안 계셨으니까 아버지께 우리 국민이 그렇게 악인들이에요? 왜 그렇게 저항을 하고 그래요? 우리 국민이 그렇게 악인들이에요? 왜 그렇게 저항을 하고 그래요? 결국 진실한 정치인은 박정희 대통령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즉 자기에게 충성하는 사람, 곧 친박을 의미하는 것일까?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치권에선 이 같은 박 대통령의 발언에는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친박 인사들에 대한 간접 지원 의미가 숨은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요약해보자면 너무나 정말 왜곡 일변도로 아버지와 아버지가 하신 일을 깎아내리는 세월만 살아오셨기 때문에 왜 그렇게 저항을 하고 그래요. 그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은혜를 갚는 거라는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잘못된 거를 하나라도 바로 잡는 것이 자식된 도리가 아니겠는가 싶어가지고 네. 저는 5.16이 말하자면 구국의 혁명이었다.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동안 매도당하고 있던 유신 5.16, 네. 5.16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런 소신을 갖고 참여했다. 네.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딱딱 그거를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라면 그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어떤 비난을 당장은 받는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그거를 잘 몰랐던 사람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어야 되고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게 바로 은혜를 갚는 거라는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 게 정치죠. 선선한 날씨, 따뜻한 차 한 잔이 그립죠. 창밖은 어느새 익어버린 가을 풍경이 가득합니다. 잠시 제멋대로 돌아가는 생각들을 재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자신에게 고마운 미소를 지어보세요. 마음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몸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여전히 늘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농가의 깨끗한 수경 재배로 새싹을 만들어 식품 공장에서 오랜 시간 증수 건조시켜 만들어지는 새싹 땅콩차. 당신의 잠시 휴식이 되고 싶습니다. 새싹 땅콩차는 여러분께 가을 풍경이 되고 싶습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는 건 둘째치고 본인의 수면 건강이 무엇보다 걱정됩니다. 한 방을 써야 하는 부부와 연인, 군입대나 기숙사 입사를 앞둔 청년, 코수술, 비싼 양압기 구입, 이젠 안 하셔도 됩니다.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 걱정 마세요. 99%의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노동 관련 소식 계속해서 이어봅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동아일보가 일반 해고 관련 최신 판례를 입수해서 분석해봤는데 캐시어 같은 서비스 직종도 일반 해고가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한 소식입니다. 업무 실적과 성과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도 공정한 인사평가를 통해서 업무에 적응을 하지 못했거나 낮은 성과가 입증만 된다면 서비스 직종도 일반 해고가 가능하다고 법원이 판결해온 것입니다. 대법원은 또 실적이 부진한 시중은행 지점장을 업무 추진력으로 발령내고 새로운 성과, 즉 연봉의 70%를 영업실적 목표로 하라고 업무를 준 다음 이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해고한 사건에 대해서도 정당한 해고라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고는 굳이 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법원에서도 넓게 인정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사장님들 보시라고 실은 기사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임금 피크제 관련한 소식입니다. 중앙일보를 보겠습니다. 사내 양로원을 만들자는 거냐?
요즘 공공기관에서는 임금 피크제 적용을 받게 된 노동자 사이에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올해까지 공공기관의 임금 피크제 도입을 독려하면서 적용 대상인 노동자에게 새 직무를 주고 직군도 별도로 관리하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임금 피크제 적용 대상이 되면은 기존에 해오던 보직을 내려놓도록 한 다음 새 조직이나 업무로 재배치하라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러자 임금 피크제 적용 대상자들은 임금 깎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하려는 것이냐 이러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도 기획재정부 지침을 어떻게 이행해야 할지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해오던 업무가 있었는데 이를 무시하고 새로운 직무를 개발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설령 새 직무를 개발한다고 해도 업무의 중요도가 확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곧 그만둘 사람인데 뭐 이러면서 무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핵심 인력이 하루아침에 비핵심 업무에 배치되면은 생산성 높아지겠습니까? 낮아질 가능성도 크지요. 이 때문에 각 공공기관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 놓고도 인력 처리 방향을 제대로 짜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20대 노동자 이야기입니다. 20대 임금 노동자 4명 가운데 1명꼴로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3월 기준으로 파악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냈는데요. 이를 한겨레가 전하고 있습니다. 20살에서 29살 임금노동자 333만 3천 명 가운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79만 7천 명으로 약 25.9%에 이릅니다. 그래서 4명 중 1명꼴로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30대는 11% 가입하지 않았고요. 40대는 16%대의 미가입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20대 연령층에 비정규직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20대 임금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중은 46.1%입니다. 20대 임금 노동자 절반이 비정규직이란 얘기죠. 30대, 40대 비정규직보다도 높습니다. 20대 비정규직만을 놓고 보면은 국민연금 미가입률은 51.2%에 이릅니다.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층이 시간제 일자리 등 고용이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에 몰려있다 보니까 국민연금에 가입을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층이 불안정한 일자리 탓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당연히 청년 빈곤은 고스란히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질 좋은 일자리는 청년만이 아니라 청년이 짊어질 장래, 나라의 운명과 직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가 시끄럽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쟁점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일까지가 법정 시한인데 여야 합의가 여태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어제 여야는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4+4 회동을 열어서 선거구 획정 기준과 의석수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했지만은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비례대표 배분 방식과 비례의석수 조정에 대한 다른 의견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3시간 넘게 진행된 회동에서 여야 지도부는 농촌지역 사정을 고려할 때 지역구 의석을 2석에서 3석 늘리는 게 불가피하다는 데까지는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수 증가분만큼 의원 정수를 늘릴 것인지 정수를 유지한 채 비례대표 의석을 줄일 것인지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핵심 쟁점은 이겁니다. 야권이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제도는 전국을 5개에서 6개 권역으로 나눈 다음 각 당의 의석수를 해당 권역의 정당 득표율에 일치시키는 제도입니다. 설명이 복잡하지요. 새누리당 정계특위 관계자가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단번에 설명이 됩니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면은 제3당의 의석수가 크게 증가하는데 현 정치 구도에서는 제3당이 진보정당이나 호남신당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누리당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19대 총선 득표율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보면은 당시 제3당이었던 통합진보당, 그러니까 정의당이 갈라지기 전에 통합진보당이죠. 이 통합진보당의 의석수가 30석에 근접하면서 새누리당의 원내 과반이 붕괴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의당이 내년 총선에서 원내 교섭단체가 될 가능성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이 결단코 찬성할 수 없겠죠.
새누리당의 당리당략 때문에 결국 이 문제가 진전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겨레 기사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권노갑 상임고문이 총선을 앞두고 당이 살 길은 문재인 대표가 명예롭게 물러나고 대선 주자급 인사들도 통합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린 다음 문 대표도 들어가는 것이다 라면서 이미 문 대표를 만나서 이런 뜻을 전했다라고 말했는데요. 권노갑 고문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통합선대위 구성이 야당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한 달 전쯤 문 대표에게 이런 뜻을 전한 다음 안철수 의원과 비주류 의원도 접촉해서 설득해 왔다라면서 문 대표가 내 제안을 곧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근거로 권 고문은 문 대표에 대한 호남 민심이 안 좋고 이는 문 대표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 주변에서 사퇴를 만류할수록 당 지지도는 더 떨어진다 라면서 문 대표의 결단은 빠를수록 좋다라고 말했는데 문 대표 측도 통합선대위 구성에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대표직 사퇴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문 대표 측은 대표직을 유지한 채 대선 주자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원탁회의 형태를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문재인 대표의 대표직 사퇴 이것만이 답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형편이지요. 대한공개문서협회입니다. 협회에서는 권리분석, 최고의 과정, 현장 PT, 도기하는 1:1 PT, 스파레주, 다양하고 알찬 경매 강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아십니까? 대한공개매사협회의 대표 강의는 토요 무료 알토란 특강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산소 같은 토요 무료 알토란 특강. 경매의 죄변을 확대하고 경매의 편견을 타파해서 경매의 왕초보가 마음 놓고 입문할 수 있는 경매의 모든 분야의 기초 지식을 무료로 강의합니다. 무료 강의이지만 고품질이 이미 검증된 대한공격매사협회의 토요 무료 알토란 특강, 협회 회원님을 위한 첫걸음이 다시 시작됩니다. 신청 문의 02888-5704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대한공격매사협회를 검색하세요.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중앙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교육부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등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여권 핵심 관계자가 밝혔다고 합니다. 교육부 장관 후임에는 이준식 전 서울대 부총장이 유력하다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이 말했는데요. 이분 기계공학이 전공입니다. 정종섭 장관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개각 대상에 포함된 행정자치부 장관 후임에는 홍윤식 전 국무조정실 1차장이,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후임에는 새누리당 비례대표인 강은희 의원이 유력하다고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번 개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일까요? 황우여 교육부 장관 교체라고 해야 될지 경질이라고 해야 될지 성격은 불분명합니다. 토마스 드레이크라는 사람이 한겨레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에드워드 스노든에 앞서서 미국 국가안보국에 시민에 대한 무차별 도감청을 내부 고발했던 인물입니다. 질문이 이랬습니다. 국가안보국이 인터넷 도감청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은 누구 이메일이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니까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기술을 사용해서 손쉽게 여러 채널들을 활용해서 감청이나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뭐 특별히 내가 대상이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마음만 먹으면 이메일이고 뭐고 다 도감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미국 국가안보국이 말입니다.
한겨레 기자가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정보기관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다. 무엇 때문에 내부 고발자가 되는가? 그러자 토마스 드레이크 이렇게 답합니다. 9.11 이후 미국은 전자감청을 실시하는 악성 국가가 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표적이 될 수 있다. 더는 침묵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 고발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대가는 상상을 초월했다. 정부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종신형을 살 수 있을 거라는 말도 들었다. 경력도 연금도 박탈당했다. 아내는 속이 완전히 뒤집어졌지만 자유를 위해서 그 정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진실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진실한 정보기관 요원이 대한민국에는 왜 없는지 아쉽고 부럽기만 합니다. 이게 또 미국의 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갖게 만들고요.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현재까지 확보한 물은 8억 4,640만 톤가량입니다. 그런데 올해 활용한 양은 0.002%인 19,850톤에 불과합니다. 22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이처럼 활용률이 극히 낮은 것은 보의 위치가 부적절하고 송수관로가 없으며 수질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다 차치하고요. 수질만 놓고 보면 보를 설치한 4대강 지역은 대부분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즉 BOD나 조류 밀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이 탁해졌기 때문에 생활용수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보령댐으로 보내는 백제보 하류의 물은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2등급,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4등급이어서 생활용수로 쓰려면 2차례나 사전 정수를 해야 합니다. 뭐하러 4대강 사업을 했는지 여전히 의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겨레 사설입니다. 기획재정부가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사회기반시설 즉 SOC 예산을 심사하면서 대구 경북 지역 도로철도 사업비는 크게 늘리고 충남이나 전북 등 다른 지역 사업비는 깎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늘어난 전체 사회기반시설 예산 4,225억 원 가운데 72.5%가 대구 몫이다. 경상북도 증액분도 59.8%를 차지한다. 반면에 충남에는 1,663억을 깎았고 전라북도에는 816억을 깎았다. 경기 지역 예산도 706억을 깎았다. 예산을 늘린 사업을 보면 내년 총선용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기획재정부의 수장은 경상북도 경산이 지역구인 최경환 부총리다. 기획재정부의 대구 경북 챙기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7월에 편성한 추가 경정 예산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지역구였던 달성군 등 대구 경북 지역 사회기반시설 예산이 유난히 많아서 뒷말이 무성했다. 국토기본법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조정 결과가 이를 거스른 것이라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세하게 따져서 걸러내야 한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과거 이동통신사가 부가 서비스의 일환으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제공하던 위치 추적 서비스는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서 이동 경로는 물론이고 상대방의 위도, 경도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진보했습니다. 사용자가 지정한 속도 이상으로 상대방이 이동할 경우 실시간으로 경고하는 앱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애초에 어린 자녀의 위치 파악 등을 목적으로 개발된 위치 추적 서비스가 부부, 연인 간에 다양하게 활용되면서 의외의 피해자 또한 속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1,000만 건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한 앱 라이프 360 리뷰 게시판에는 왜 이딴 앱을 만들어서 상대방이 집착하게 만드느냐 이런 하소연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사용자는 서비스 오류로 자고 있었는데 5번이나 위치가 이동한 것으로 떴다라면서 여자친구가 오해해서 죽어라 싸웠다 이러면서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노동자, 우리는 최저임금 5,200 추반받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농민, 농업을 포기하고 떠나야 된다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빈민, 어디 갈 데도 없고 이게 사람 사는 겁니까 이거? 시민, 월급은 안 오르는 계속 세금만 너무 많이 올라서 11월 14일 모두
서울에 모입시다.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이 물음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니, 더 절실해졌습니다. 잘못된 정치, 소외된 민족, 더 지켜보시겠습니까? 이제 광장에 모여 한 목소리로 사람다운 세상을 염원해 봅시다. 11월 14일 10만 명 규모의 민중 총걸기 대회. 전국에 뜨리는 모든 시민은 서울로 모여주십시오. 자세한 안내는 지금 들으시는 방송을 참고해주세요. 이번 세월호 사고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처럼 세월호 유족을 위로한다며 한 말이죠. 그러나 바울이 했던 이 말의 본질은 소통의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시하며 모른 척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 하기보다는 들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오늘의 날씨. 수능일인 오늘은 내륙은 대체로 맑겠지만은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겠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기상청은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대전 18도, 대구 17도, 광주 20도로 예년보다 따뜻하겠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한겨레에 실린 자유발행제 교과서를 허하라 이런 제목의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인 김창엽 시민건강증진연구소장의 칼럼을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몇 해 전 보건 과목 교과서를 만드는데 참여했다. 참여를 처음 부탁받았을 때 했던 각오가 생생하지만 금방 좌절한 것도 잊지 못한다. 일이 어그러진 것을 깨달은 것은 준비 모임 첫날 저자들 앞에 교육부가 지침, 기준, 내용체계 등 이름도 헷갈리는 촘촘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정작 교육 목표나 전체 구성은 고민할 필요도 없었다. 흡연을 예로 들면 이렇다. 중학교 과정에 니코틴 중독과 흡연 예방이라는 항목이 들어있고 담배 중독성을 알고 흡연의 권유를 거절하는 방법과 금연 방법을 익힌다가 세부 내용이다. 흡연 거절과 금연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꼼꼼한 지침은 흡연과 금연을 한 가지 색깔로만 보게 하고 다른 생각과 해석, 새로운 상상을 가로막는다. 개인이 선택하고 결단하는 금연 프레임만 남게 된다. 보건 과목이 국정이 아니라 거민정인 것, 생물학을 포함하고 있어서 정치와 경제, 사회보다는 사정이 나은 편이라는 것도 기억하자. 내 짧은 경험에서 얻은 결론은 분명했다. 거민정 체제로는 시대 흐름에 맞는 교과서를 만들기 어려우니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거민정이 이러하니 국정교과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마침 시빗거리가 됐다고 국정 한국사 교과서 반대로 끝낼 일이 아니다. 누가 국어교과서도 좌편향이라고 했다니 차라리 잘 됐다 싶다. 이왕 벌어진 일 모든 교과서를 묶어서 묻고 답할 기회가 열렸다. 국사와 국어, 보건 또는 그 어떤 과목이라도 좋다. 한 가지 책으로 가르치고 배워서 공장에서 찍어내듯 같은 사람으로 그것도 한쪽으로 치우치게 키우고 싶은가? 그런 교육으로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가? 세계사의 갈라파고스가 되지 않기 위해서도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한 교과서가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 모두 함께 교과서 문제를 학습했으니 대전환을 시도할 수 있는 토대는 만들어졌다. 역설적 계기라고 할까? 국정은 물론 무늬만 자율인 거민정도 넘어설 수 있는 둘도 없는 기회다. 교육부 장관이 지향한다라고 했다는 바로 그 방향, 자유발행제로 바꿀 것을 제안한다. 네. 세계적인 추세의 교과서 자유발행제지요. 그러나 유신시대로 회귀한 한국에서는 너무나 먼 미래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석간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